경성의 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된 윤심덕. 윤심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윤심덕. 이 이름은 실로 여왕의 위세를 떨치는 이름이다. 당시 신여성이란 잡지에서 윤심덕을 여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첫 공연 이후 윤심덕은요 1세대 여성 소프라노로 승승장구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 낯선 성악 공연임에도 불구하고요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갑니다. 윤심덕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윤심덕은요 치솟는 인기에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기, 명성과는 다르게 윤심덕의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연료라고 해봐야 고작 교통비, 화장품값 정도였죠. 그런데 윤심덕이 27살이 되던 1924년 누군가가 윤심덕을 불쑥 찾아옵니다. 윤심덕을 찾아온 사람들 다름 아닌 윤심덕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윤심덕 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이끌고 불쑥 윤심덕이 있는 경성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윤심덕에게 이렇게 말했죠. 일본 유학도 다녀왔고 공부도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라고 한 겁니다. 윤심덕의 아버지는요 딸이 여기저기에 초청 공연 다니고 여왕으로 불리며 그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 떼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하시지. 그럴 수 있죠. 워낙에 인기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생활비 높기로 소문난 경성에서 윤심덕은 갑자기 4명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계형 가수가 된 거예요. 윤심덕은요 무대에 선 것 외에 시간 강사 일은 물론이고요 틈틈이 음악 개인 교수 일까지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부모님과 미성년인 두 동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윤심덕의 고민은 날로 깊어져 갔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윤심덕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또 스쳐 지나가네요. 모두가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또 자신의 이야기를 우직하게 들어줄 사람, 바로 김우진이었습니다. 김우진을 만나기 위해 곧장 목포로 향합니다. 왕복하면 꼬박 하루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심덕은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을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김우진을 보기 위해 목포까지 달려간 겁니다. 김우진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 윤심덕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우진도 가족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척 괴로웠거든요. 김우진은 졸업 후에도요 도쿄에서 자신이 공부했던 것처럼 극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우진은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로 극작가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김우진은 아버지가 정해준 짝과 19살에 결혼을 하고 곧바로 유학을 떠난 터라 이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통했겠다. 네. 윤심덕과 김우진은 서로를 위로해주며 밤새 취하도록 술을 마셨고 이내 깊은 관계가 됩니다. 이러면 저희가 생각한 전개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 1920년대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920년대는 조선의 근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유연애라고 하는 개념, 자유연애가 이제 쭉 퍼질 때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부모가 짝지어준 강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도덕하고 사랑으로 맺어진 자신들의 관계가 훨씬 더 신성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 그러니까 나는 결혼했지만 나는 결혼한 게 아니다. 근데 요즘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는 쉽진 않네요. 1924년 늦은 가을, 윤심덕의 남동생 윤기성은요, 누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네요. 당시 윤심덕의 남동생도 누나의 뒤를 이어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남동생이 성악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거였습니다. 오. 그런데 이어지는 남동생의 한마디에 윤심덕의 가슴은 이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미국까지 가는 백값 600원이 필요하다면서 윤심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백값 600원은요, 지금으로 치면 대략 1,2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너무 크다. 엄청 큰 금액인데요? 이거 이탈리아에 그냥 꿈도 못 꾸는 거 아니에요? 방송국 출연료로는 턱없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죠. 윤심덕은 또 한 번 지끈거린 머리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성의 소문난 갑부 이용문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윤심덕과 윤심덕 동생의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흔쾌히 모든 여비를 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조심해야 갑자기? 조심해야 돼. 왜요? 이용무는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의 해외 유학을 지원해주는 독지가로 비교적 우와. 유명했어요. 게다가 윤심덕이 또 워낙에 화제의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심덕이 동생의 유학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용문이 듣게 됐겠죠. 그래서 이용문이 윤심덕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제 내민 거예요. 갑부 이용문의 솔깃한 제안에도 윤심덕은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괜히 돈을 받았다가 이상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된 거죠. 하지만 윤심덕이는 갑자기 600원이란 큰 돈을 구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윤심덕은 그의 집에 방문해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유학을 떠나고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소문을 들은 윤심덕은 너무 놀라 다리가 풀릴 뻔했죠. 대체 윤심덕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윤심덕이 첩이 되었다는 소문이 한번 퍼지자 혹독한 비난과 매도를 가하였다. 그래, 일본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더니 끝끝내 남이 첩이 되고 말아. 그 말괄량이가 황금의 세력에 눌렸지 뭐야. 저는 별 수 있나? 루머, 아이고야. 이런 걸 걱정한 거였잖아요. 처음에 돈 받을 때. 마치 윤심덕이 갑부 이용문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 문란한 행동을 한 것처럼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혼인 스캔들에 이어 이번에는 성 스캔들까지 또 한 번 윤심덕의 발목을 잡는 악성 루머가 퍼진 거죠. 윤심덕이 미처 해명할 틈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윤심덕이 돈에 눈이 멀었다. 갑부에게 빌붙는 걸 보니 기생과 다를 바 없다. 그야말로 윤심덕을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윤심덕은 칩거 생활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멀어지기 위해 완전히 활동을 중단한 겁니다. 이때 윤심덕이 유일하게 의지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김우진. 다름 아닌 김우진이었습니다. 윤심덕은 이 김우진의 응원을 받으며 칩거 생활 1년여 만에야 겨우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며 독창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윤심덕의 공연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이고 쌓이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윤심덕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가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거든요. 제대로 실패의 쓴맛을 본 윤심덕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죠. 독창회를 실패하고 몇 개월 뒤 윤심덕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연극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와, 근데 배우를- 예상 외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프라노로 무대에 서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배우, 특히 여배우를 보는 인식, 지금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땠길래? 지금과 달리 일제강점기 여배우는 천한 직업으로 인식이 됐어요. 조선의 음악계를 손에 쥐고 흔들던 슈퍼스타 윤심덕이 여배우로 전향했다? 자, 이건 이전에 퍼진 윤심덕의 스캔들에 견줄 만한 파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자, 윤심덕의 연기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또 네. 어렸을 때부터 완려였잖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자, 윤심덕의 연기를 보고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 아, 못했어요? 아이고야. 윤심덕이 절치부심 준비한 연극마저 대실패하고 만 겁니다. 아이고. 윤심덕은 방송국 출연은 물론이고요, 일본의 한 레코드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음반 취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자, 그렇게 음반 제작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던 윤심덕은 1925년 겨울 끝자락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 어떤 연락? 총독부 장학생으로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했으니 보답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전속 가수가 되어 일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윤심덕의 자존심은 물론이고요, 겨우겨우 지켜오던 자존감까지 산산조각내는 그런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의 특별 촉탁 가수는 그냥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일본군 관료 앞에 나서는 기생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윤심덕은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핑계를 대고 급히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후 윤심덕은 레코드 회사와 계약한 26곡의 녹음을 무사히 마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곡까지 녹음을 마친 윤심덕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失礼でなければもう一曲歌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いいよいいよ、それはありがたい。曲名は何ていうのですか？さえちゃみ。 젖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되게 금방이라도 삶을 포기할 것 같은, 굉장히 지금 세상살이에 지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가사를 써서 윤심덕은 마지막 곡 사의 찬미까지 레코드 녹음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에는 누군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우진? 네. 당시 김우진은 윤심덕보다 먼저 일본에 와 있었거든요. 김우진은 부잣집 아들로 살면 누릴 수 있었던 물질적 풍요를 모두 내려놓고 홀로 도쿄로 가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다시 재회한 윤심덕과 김우진. 자신들을 압박하던 조선 땅을 떠나 먼 타지에서 만났으니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윤심덕이 일본에 건너오고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레코드 녹음을 모두 마친 윤심덕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윤심덕의 옆에는 김우진도 함께였습니다. 1926년 8월 3일 밤 11시 윤심덕과 김우진 두 사람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함께 배에 오릅니다. 배가 출발하고 약 5시간이 지난 8월 4일 새벽 4시경 윤심덕과 김우진이 탄 관부 연락선이 현해탄 앞바다를 통과할 때 갑판을 순찰하던 승무원이 1등실 객실 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어 보니 승객은 온데간데 없고 짐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대체 두 사람이 탄 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청년 남녀의 정사. 양장을 한 여자 한 명과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으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는데 연락선에서 조선 사람이 청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더라. 아이고. 여러분 기사 속에 정사라는 말 보이시죠? 네.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해 함께 목숨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사라진 손님의 정체는 다름 아닌 윤심덕과 김우진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사라진 윤심덕과 김우진을 찾기 위해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혼비백산했죠. 하지만 배에 남아있던 건 짐을 부탁한다는 가명의 쪽지뿐. 윤심덕과 김우진은 목격자도 없고 그 어떤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바다 한가운데서 그야말로 연기처럼 흔적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야. 교수님, 윤심덕은 일본에 갈 때부터 이런 마음을 좀 가졌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사회찬미의 제목, 가사, 멜로디에서 느껴지는 그 허망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윤심덕은 일본으로 건너갈 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돌아가도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존심 강하고 그런 윤심덕에겐 그냥 유일한 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스터리한 윤심덕과 김우진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수군수군 됐습니다. 윤심덕과 김우진이 이탈리아에 갔을 것이다. 혹은 누군가 윤심덕을 살해했을 것이다. 갖가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스타 윤심덕은 죽어서도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의 찬미가 포함된 윤심덕의 음반은 오사카를 시작으로 일본 전 지역을 휩습니다. 또 조선 전역에서도 대대적으로 발매됩니다. 그 결과는 무려 10만 장이라는 당시로서는 전대미문의 판매고를 올립니다. 윤심덕이 남긴 음악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자리 잡게 된 거죠. 시대를 앞서갔던 여성이자 조선 최고의 연예인 윤심덕. 만약 성악가 윤심덕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꿈을 이루고 또 펼치고 있었을까요? 사의 찬미, 그 가사처럼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서 삶에 열중했던 인간 윤심덕을 한 번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